네,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은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모셨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팀 우철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 기자, 네. 오늘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역대 세 번째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판단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예. 헌법재판소 청구 중에 이제 결정 중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리거든요. 예. 그 각하 결정은 빼고 네.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지난 1996년에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요. 1996년 11월에 최초 판단이 있었는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예. 당시 결정 요지를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필요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서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 판단이 언제 나왔냐면 14년 뒤인 2010년 2월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위헌 의견이 조금 더 많아져서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이때도 좀 결정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극악 범죄의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해서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은 공개 변론인 거고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건 아닌 거죠? 네, 이제 저희가 뭐 자꾸 위헌 여부 세 번째 판단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오늘은 공개 변론이고요. 판단, 그러니까 위헌 여부 최종 결정은 나중에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서 그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공개 변론이라는 게요.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나오는데 심리의 방식이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원래 서면 심리를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또 이해관계인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을 해서 공개 변론을 열어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낸 청구인 측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또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예.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에서는요, 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모두 변론 그리고 재판관들의 질의응답, 다음 참고인 의견 진술과 재판관들의 질의응답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는 합헌 주장하시는 장영수 교수님 모셨었고요. 교수님께서 핵심 근거로 사형이 명시된 헌법 110조를 얘기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헌법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 110조 사항인데 예. 사항 단서인데요. 사항 단서의 경우는 그 비상계엄화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단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심으로 하지 말자라는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헌적일 수 있는 헌법적 현실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지 그 자체가 당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17조 7항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우리 헌법 17조 7항에서는 고문이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서 진술된 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조항들을 보시면 우리 국가가 고문이나 협박을 해서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고문과 협박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헌법적 현실로부터 헌법적 당위를 노출하는 것은 사실과 당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실로부터 무리해서 당위를 노출하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 허용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위헌적 상황을 전제하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 사형이라는 뜻이고요. 거듭 말씀드렸듯이 고문과 협박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고문과 협박을 헌법에 허용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과 당위를 구별하는 논리는 마치 노예제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노예제는 허용이 된다라는 논리랑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리고 존치냐 폐지냐 이게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이게 위헌이다. 너무 나아가서 이걸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 정당성과 사법 판단의 정당성은 다를 텐데 헌법재판소의 사법 결정은 헌법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그래서 헌법 안에서 그 부분을 허용하느냐를 따지는 게 본질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사형이란 문헌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110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헌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명문의 해석을 통해서 사형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첫째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했고 학교의 다수설이 인정하듯이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는데요. 예. 이 생명권을 뭐 기본권 보호 의무도 있거니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그 기본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적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을 답을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법기관의 본질은 해석이기 때문에 예. 본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적 내용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뭐 위헌이다 또는 단순한 제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 누가 봐도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은 생명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때문에 사형이라는 제도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즉 본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위헌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첫 번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구조에서는 생명령과 신체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신체형은 태형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형은 사형을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근대적 형사사법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고 예. 헌법 전문은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예. 마지막으로 헌법의 모든 조문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국가가 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형을 긍정하는 조문은 아예 없다라고 봐도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생명권 얘기가 있어서 헌법에 있는 생명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예로 든 게 임신중지 사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생명권이라는 측면도 있고 초기에 낙태죄 판결의 경우는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대등하게 해서 이익 형량을 했지만 마지막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인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관련 있는 기본권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뜻인데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지만 임신 중인 태아의 생명의 경우는 그 생명권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아 볼 여지도 분명히 있어서 동일하게 비교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 기자, 현재 그 네.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교정당국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60명입니다. 예. 이제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56명이 있고요. 군 교도소에 4명이 있는데 이 56명 가운데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속보가 한번 나와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한 선고를 내린 건데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시신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예. 있거든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포함해서 56명인 거고요. 사형수들 뭐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큰 흉악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뭐 희대 연쇄 살인마인 유영철, 강호순 예. 이런 사람들이 현재 복역하고 있고요. 찾아봤더니 국내 최장기 사형수는 원주 왕국회관 방화범인 원언식이라는 사람인데 예. 지난 1993년에 사형이 확정돼서 30년째 복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이는 65세입니다. 예. 저희 지금 앞에 계신 김대근 연구실장님이 사형수 33명을 직접 만나고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이라는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기 예. 때문에 누구보다 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까? 뭐 가석방이나 집행정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저도 뭐 사실 사형수를 직접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교정당국의 설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정당국 설명으로는 대다수는 이제 교정기관에서 복역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전에 연쇄 살인범 중에 한 명인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난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이런 예. 사례도 일부 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형수는 가석방은 가능한데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헌법 제79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감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형법 제72조를 보면 무기징역으로 현재 20년 그리고 2010년 이전 기준 10년을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요.
대통령의 결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다음에 20년을 복역한 뒤에 가석방 심사를 거치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예. 근데 앞서 김영수 앵커 이제 형 집행정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형이라는 경우는 죽음으로써 형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고요. 헌법상 근데 대통령이 뭐 감형을 명할 수 있지만 국민 법 감정,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죄 질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사형수를 감형하고 이 사람을 또 20년 복역 뒤에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한다.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예, 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우철희 기자 함께하고 있고요. 실장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가 이런 흉악범들에게 위하력을 가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전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약간의 정정을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사형 확정자는 59명입니다. 한 명이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또 형 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사형수들은 미결수기 때문에 집행정지 개념이 있을 수 없지만 형 집행법에는 심신상실이나 임신 중인 여자의 경우는 형을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다시 출산 이후나 심신을 회복한 상태에서는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예는 드물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은 전부 다 50대 후반에서 60대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 일들은 있기 어렵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치매 등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네.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일 텐데요. 예. 1975년에 에를리라는 사람의 법경장 논문에서 사형의 위해력이 있다는 식의 논지를 전개한 바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범죄, 특히 강력범죄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사형과 강력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상관성조차 없다라는 게 이후에 수많은 논문들 지적한 바인데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뭐 사형을 고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예. 또 상당수는 술이나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더라도 유럽은 전면 사형을 폐지했지만 예. 유럽에서 강력범죄가 늘었다라는 통계는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범죄가 줄었다, 강력범죄가 줄었다라는 통계 거의 없고 예.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도 없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마지막으로 이른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른바 연쇄살인범일지라도 이미 수많은 몇몇 연쇄살인범들의 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형을 몰랐을까요? 알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예. 그들이 정말 두려워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실제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체포 가능성, 적발 가능성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예. 체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고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밀항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계 다수의 견해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라는 것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형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어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기징역으로도 할 수 있는 억제력을 사형으로까지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다시 말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서까지 규정하는 것은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과잉금지 원칙, 예.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아마 반대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앞서 우철희 기자가 헌재 역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개요가 되는 걸 설명을 해줬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응보적 정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피해자 측엔 유족이 있을 거고요. 아마 국민 법감정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흉악범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형벌의 목적이 응보와 예방이라고 말할 때 지금 사형 제도의 논의에서 예방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응보의 감정은 예컨대 피해자나 유족의 감정과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죠. 가끔 저에 대한 비난 중에 하나는 피해자를 만나봤느냐 하는데 저는 피해자 연구나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응보의 감정들을 우리가 충족됐다 안 됐다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렇게 답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만약 너의 가족이 그런 흉악한 범죄의 피해를 당한다면 너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그 범죄자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형벌은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이라는 점, 법의 이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든 국가가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량을 판단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법이 개인의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이성의 선물로서 여러 가지 목적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응보 감정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면서도 응보만이 정답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응보의 비중은 현대사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응보적 정의라는 게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에 대한 마땅한 어떤 형벌을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면은 여론이 많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지점도 많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제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질문들은 대개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형제 유지 견해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예. 또 평상시에도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로는 2019년의 여론조사에서는 만약 사형에 대한 대체 형벌이 있다라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절반 넘게 그 부분들을 사형 폐지를 인정하기도 했던 여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예.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적 정당성은 없어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상당수는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수 의견을 갖고, 그러니까 그 다수가 뽑지 않은 그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논리라든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사법의 본질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럽을 비롯해서 사형을 폐지했던 상당수의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도 사형제 폐지의 여론이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여론은 언제나 그런 식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헌법 내재적 문제라든지 필요성 문제들을 따져본다면 결국 사형을 폐지했던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했던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도 작년 4월 달에 사형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은 국민의 감정을 수용하는 여론 수용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일본은 지난해에도 사형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국가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까지도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사형수 3명이 처형이 된 건데요. 예.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형 집행이 2019년 12월로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거든요. 2년 만에 다시 사형을 집행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일본 내에는 사형수가 107명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기시다 정권이 집권 2개월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거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이 됐잖아요. 예. 그 이제 피살범에게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냐 이런 현재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위헌 판단 기준이 9명 가운데 6명인 거죠? 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심판 정족수 규정이 있습니다. 네. 법률의 위헌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은 이제 6명이 진보 성향이다. 최대 예. 6명이 진보 성향이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는데 사형제 같이 뭐 이렇게 이념적 의견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전망이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진보 성향이라는 건요, 뭐 지명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예. 과거 그리고 헌재 재판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토대가 되는데 헌재 재판관 가운데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서요, 이은혜,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 이 4명은 명시적으로 사형 폐지 내지 폐지 검토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위헌을 위해선 정족수가 2명이 더 필요한데 이제 앞서 진보 성향으로 최대 6명까지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관건은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으로 현재 보이는데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명시적 의견들을 찾아보면은 명시적 의견을 아직 표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아까 우철희 기자가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사형수를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좀 들은 얘기들을 저희한테 전해주시겠을까요? 그 개인의 신상이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개인정보 내지는 지나치게 선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고려돼야 될 텐데 어떤 사형수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뭐 삶 또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떤 고통과 피해자의 감정들 또 한편으로는 교정관리의 측면들 국가의 이념들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뭐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과 일본이 강력 범죄가 늘까요 줄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사형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거듭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형에 대한 고민을 문헌으로 보는 것과 그들의 삶을 대하는 건 다른 건데 그래서 혹자는 제가 또 그들의 삶을 왜 굳이 대변하느냐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조율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구금된 사람이 지금 30년형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드물뿐만 색사적으로도 드물뿐만 아니라 이제 교정 생활의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사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오후에 공개 변론이 열리고요. 선고기일은 따로 잡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심판대에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그리고 우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